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 젖병이랑 이런 걸 씻잖아요. 그러면 고무장갑이 더러우니까 그냥 맨손으로 씻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되게 여러 번 씻으니까 그러고 나면 손이 진짜 좀 건조하고 망가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피부가 좀 튼튼한 편이어서 손이 그냥 건조하다 지문이 없다 정도예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손습진, 유두습진이 잘 생겨요. 그렇구나. 그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해도 습진 생길 수 있죠. 많이 그렇죠. 설거지 해도. 왜냐하면 설거지가 계면활성제 중에 제일 독한 체제가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pH를 올리게 되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 장벽을 가진 사람은 자극을 좀 덜 받는데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세제 때문에 습진이 생기는 소위 말하는 주부 습진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주부 습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진물 나고 어떤 경우는 한포진처럼 이렇게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세종에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낸 공무원 선생님들 아빠건 엄마건 상관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애 씻기고 맞아. 젖병 닦고 흘린 거 닦고 나서 걸레 빨고 주부습진이 너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인적으로 주부습진처럼 손습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주부 습진은 그냥 냅두면 네. 자연스럽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안 오셨겠죠. 그냥 핸드크림 정도에서 건조한 것들을 해결이 났다 그러면 제가 볼 경우가 없는데 너무 심하면 첫 번째 치료는 우선은 스테로이드예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저희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워낙 손바닥은 각질이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좀 센 스테로이드를 써요. 정말 심각하면 클로베타졸까지 올라가서 두껍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일을 해요. 또 하나는 발라서 안 되는 경우면 먹여요. 스테로이드 먹여서라도 우선 불을 꺼요. 아, 그 정도로 심하신 그럼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뭘 만질 수도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스테로이드 좀 불을 끈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토피 치료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얘를 보통 월수금 정도는 스테로이드 연고 썼다가 약한 걸로 화목토 정도는 프로토픽이라는 엘리델 같은 연고를 저희가 써서 해결을 하고 또 이 각질이 지금 이상하게 꼬여 있으니까 각질이 잘 연화되게 하는 성분, 우리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우레아 성분. 우레아 성분이 있는 보습제들을 저희가 많이 권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진물이 심한 손습진에는 우레아가 답은 아니에요. 우레아는 조금 거친 정도에서는 답이 되는 거고요. 진물이 나는 습진일 때는 원칙적으로 스테로이드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연고를 발라놓고 안 되면 먹여놓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만성습진 중에 4주 이상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리톡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이게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인데 분할을 조금 촉진해서 다시 리셋한다는 느낌으로 쓰는 알리톡이라는 약이 있는데 얘는 쓸 때 제한 조건이 되게 많아요. 얘가 중성지방을 되게 많이 올려요. 이상지질형증 있으신 분들은 금기. 그래서 꼭 이 약 드시기 전엔 간 기능 검사라든지 지질 검사를 해서 높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약을 쓰고 한 달 정도 써서 약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합니다. 그렇군요. 걔도 안 되면 면역 억제제를 써요. 마치 아토피 환자들 심할 때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드시지 면역 억제제를 써서라도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을 해요. 아주 심한 경우. 너무 건조해서 쩍쩍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그때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없는데 이렇게 튼다고 하죠. 이렇게 갈라지는 맞아. 경우에는 2차 감염 막기 상쇄정고를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약간 바세린 성분, 페트롤 같은 성분이 많은 보습제를 잔뜩 바르고 우리 소위 말하는 폴리글러브, 비닐 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한 3-4시간은 보통 버티시거든요. 그럼 조금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매일 하면 안 돼요. 월수금 정도를 하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손에 습진 생기신 분들은 손을 자주 씻어야 하나요? 아니면 좀 덜 씻어야 되나요? 씻고 보습이요. 아, 때 보습을 왜냐하면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직업이면 차라리 라텍스 장갑을 끼라 그랬어요.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저희가 손을 씻어야 될 때 한참 신종플루가 심할 때 저희 환자가 급증하거든요. 네. 병동의 간호사 선생, 우리 인턴 선생, 전공의 선생들이 환자 보다가 손이 다 나가니까 그때 라텍스 장갑을 끼고 라텍스 장갑을 계속 손소독을 하는 거예요. 시술할 때는 라텍스 장갑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평소에 환자 볼 때는 나의 한 겹 피부를 만들어서
내가 너무 손을 많이 씻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손이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리필 장갑이나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 위에 손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대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까만 옷을 못 입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없네. 없네. 까만 옷 네. 입었는데 없네. 바로 비듬입니다. 뭐 밝은 옷을 입는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겨울 되면 좀 다 옷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듬을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아요. 원인으로 돌아가면 되게 다양한 질환이 비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지루 피부염. 지루 피부염. 얼굴에도 이렇게 T존에 생기고 여기가 하얗게 각질을 해서 붉게 되는 지루 피부염이 있는데 얘가 머리에 갔을 때 그걸 지루 두피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렇게 비듬이 잘 생겨요. 그러면 좀 머리에 기름기가 잘 낀다, 지성이다 이런 분들이 혹시 비듬이 더 잘 생기나요? 꼭 이런 질문이 나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지루 피부염이라는 게 미스노믹, 이름이 잘못 붙여진 진단명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요. 지루 피부염이 물론 이제 기름이 많이 끼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기름 때문에 생긴 피부염은 아니거든요. 기름을 좋아하는 말라세시아는 효모균 때문에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서 기름이 피부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효모균이 좀 나쁘게 한다.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요. 치료는 기름을 말리는 게 메인이 아니라 말라세시아 균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게 메인인 거예요. 효모균을 죽이는 샴푸들이 있어. 리조랄 같이 효모균을 죽이는 샴푸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요새는 해외 직구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헤드앤숄더에서 나온 그 파란색에 오렌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두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걔가 그 말라세시아 균에 의한 염증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 징크 성분이 있어요. 징크. 그 샴푸를 쓰게 되면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듬 샴푸의 원칙, 리조랄처럼 균을 없애거나 균을 없애고. 아니면 징크처럼 염증을 없애거나 사람들이 리조라는 샴푸야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털난 곳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몸에 저번에 말한 곰팡이성 여드름이 생겼다. 등드름이 안 없어진다거나. 그럴 때는 리조라를 씻으라고 그래요. 리조라 설명이 보면 환부에 쓰라고 그러지 머리에만 쓰라는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 아토피 피부염. 그치, 머리에도 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건조해지겠죠. 얘는 각질도 일어나고 또 하나는 습진처럼 염증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걸로 이 습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더마톱 액이라든지 네. 무슨 액으로 된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발라줘요. 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샴푸 선택이에요. 아토피 피부염도 이 징크 있는 성분을 써요. 얘도 염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완화하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두피에 보습제를 발라주게 해요. 근데 그럼 떡지지 않아요? 잘 흡수되게 되는 보습제들을 만든 거죠. 이제 염증이 심할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1% 락티케어라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어요. 염증이 있을 때는 pH가 올라가는데 락티케어는 pH가 3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헬레나님은 샴푸 몇 개 쓰세요? 하나만 쓰세요? 아니면 2개. 2개. 3개도 쓰고 솔직히는 다 써요. 두피가 너무 민감할 때는 민감성 두피용을 쓰기도 하고 비듬이 좀 많이 나온다고 싶으면 아까 있는 징크 성분이 있는 걸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제 뭐 비듬이 있거나 아니면 두피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샴푸만 쓰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요. 때에 따라서는 맞춰서 샴푸도 좀 바꿔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우선 약용 샴푸들 위주로 처방을 주실 거고 그 지루 피부염, 네. 아토피 피부염, 또 하나 두피 건선. 건선은 워낙 그 자체가 두껍게 각질이 잡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비듬은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은 조금 작다고 하면 네. 걔네들은 툭툭 떨어져요. 덩어리가 크게. 네. 그리고 두피 건선은 이렇게 진짜 두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마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하얗게 되는 각질과 빨갛게 되는 그리고 염증이 네. 같이 보이는 두피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선에서도 예후가 안 좋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한 스테로이드로 건선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클로백스 같이 강한 클로베탈졸이 있는 샴푸를 써요. 더마톱 솔루션이나 락티케어 같은 거 그냥 발라놓고 흡수가 되면 끝이지만 이분들은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강한 스테로이드를 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약을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5분 정도 약에다 스며들면 물을
뿌리면 거품이 막 나요. 샴푸처럼. 그리고 씻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흔한 민감성 두피인 경우에는 자극 주는 성분 없고 순한 성분.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세정력이 좀 떨어져. 그렇죠. 이게 뭔가 뽀득뽀득 느낌이 안 나. 때는 그냥 교대를 쓰세요. 일반 샴푸랑 민감성 샴푸를 써서 그거를 조금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지. 끝까지 써보겠다고 하면 다 닦이지도 않아.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피부과 선생님들은 어떤 샴푸를 쓰는가, 어떤 샴푸를 처방을 내는가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화장품처럼? 너무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네. 진료를 보다가 네. 추천해주는 화장품들, 소위 말하는 병원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샴푸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썼을 때 대표적으로 민감성인지 이제 건조한 피부용인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대표적인 것들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샴푸 쭉 놓고. 제작비 많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애기야 가자. 다음 아이템은 네. 어떤 샴푸를 선택하면 좋을지 언니가 선택해주는 샴푸 특집. 아, 좋네요, 좋네요. 다음번에 그럼 저희가 샴푸 특집으로 돌아올게요. 네. 헬렌 언니, 제가 갑자기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요? 피부과에는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올까? 가려워서 와요. 가려워서. 우리 어머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가려워 죽겠어서 와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은 환자는 가려움증 환자예요. 가려움증의 원인은 진짜 많아요.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 아토피 피부염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가 건조하고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 그리고 뭐 특정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는 되게 가려운 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드러기 환자들. 두드러기가 이렇게 퉁퉁퉁 붉어 나올 때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운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전신에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간이 경화가 있거나 네. 아니면 간염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담석이 막혀서 뭐 빌리루빈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도 무지 가려워요. 피부과 가서 가려운데요 그러면 갑자기 피 검사하자고 그럴 때 있어요. 기능 네. 검사하는 거군요. 네, 간 기능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네. 또 많이 가려운 경우가 신장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경우, 만성 콩팥 질환이거나 네. 투석할 정도까지 저희가 그 심부전 환자들, 네. 그런 환자도 요독이 쌓이면서 가려워하시는데 정말 미치게 가려워하세요. 또 하나는 임신성 소향증이라고 그래서 아기 처음 가졌는데 임신이 1기, 2기, 3기가 아니면 3기쯤 되면 진짜 배를 벅벅벅벅 긁고 있는 그런 분들도 소향증에, 가려움증에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살이 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이 트지도 않았는데, 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면서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또 가려운 거 있어요. 그러네. 우리 갑자기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네. 안 입었던 옷에 거기에 어떤 세제가 남아있는 경우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세탁한 옷을 입었는데 간지러울 때 와. 아 그거는 세제가 좀 때문에 남아서. 땀이 녹으면서 세제가 자극을 주면서 약간 따끔따끔하고 가려워요. 그거는. 또 하나 염색하시고, 그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인데 염색을 하면 여기가 좀 이렇게 가려워요. 근데 샤워를 하다 보면 염색약이 좀 녹아내리겠죠. 그럼 온몸이 또 가려워요. 근데 가려움증은 또 특징이 있어요. 낮엔 또 괜찮아요. 밤에 자려고도. 밤에 딱 자려고 누웠는데 손끝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느껴지신대요. 알러지도 없고 간 기능도 괜찮고 신장 기능도 괜찮은데 괜찮아. 그렇게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원인을 저도 모르는 경우도 네. 꽤 있어요. 근데 그때 쓸 수 있는 약은 실은 항히스타민제밖에 없거든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재우는 게 정말 일부분이에요. 교과서성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소위 말하는 수용체라고 하는 네. 리셉터가 히스타민 리셉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20가지쯤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군요. 네. 이 나머지를 다 못 쳤거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요? 항히스타민제는 나와 있는 약 중에 되게 안전한 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감기약 드실 때 언제까지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상이 나을 때까지? 감기약 평생 드시죠? 그쵸. 별로 걱정 안 돼. 감기약의 주성분이 뭘까요? 아세트아미노펜, 요새 많이 유명한 타이레놀 성분, 네. 열내리게 하는 거. 콧물 막고 하는 성분이 항히스타민제. 네. 거기에 루틴이 패키지로
들어있는데 그거 드실 때는 아무도 이거를 계속 먹어도 되나요? 평생 먹어도 되나요? 감기 평생 걸리잖아요. 그땐 걱정 안 하시는데 피부과 오시면 이 항히스타민제를 어떻게든 끊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하세요. 아, 그러면은 항히스타민, 감기약은 이제 증상 있을 때만 먹고 네. 안 먹어도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도 증상 있을 때만 먹고 안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늦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렵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약을 먹으면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액션하는 시간이 30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30분, 1시간 다 긁고 난 다음에 약 먹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려우신 분은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어떤 분은 아침, 저녁, 어떤 분은 아침, 저녁 뭐 주무시기 전에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하면 얘가 올라오기 전에 다 눌러놓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덜하세요. 항히스타민제는 전 인구에 항상 3억에서 5억이 먹고 있대요. 그만큼 많이 먹는 약 중에 네. 하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규칙적인 복용을 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네. 임신성 소양증이 나타난 임신한 분이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보통 저희가 시자르란 약은 임신한 분도 드실 수 있긴 해요. 페니라민, 네네. 뭐 시잘 같은 거는. 근데 그분들은 원래 바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드시게 하고요. 그 정도 용량은 아이가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밤새 피날 때까지 긁느니 약을 드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는 건 건조하면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가렵다고 건조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건조하면 가려워 얘기를 하는데 그쵸. 역으로 그럼 가려면 건조한가? 그리고 보습제를 너무 열심히 바르세요. 맞아. 우리 여기 모기만 조금 물려도 맞아요. 거기다가 뭘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면 자극도 있고. 가렵고 또 가렵죠. 얘도 화학 제품인데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건조해서 가려운 건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가려움증이 특히 뭐 피부에 뭐라도 나면 저희가 진단하기가 쉬운데 겉으로 멀쩡한데요 속으로 미쳐요 할 때는 솔직히 저희도 쉽지는 않지만 방법을 찾아보려고 크게 노력을 할 거고요. 아직 의학이 100% 밝혀진 건 없어서 최대한 저희가 찾아보기는 하지만 그럴 때는 증상 치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힘들어하죠. 그쵸. 네, 근데 치료는 증상 치료하듯이 맞아요. 저희가 그런 카테고리를 보고 우리가 좀 더 가려움증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안 가려운 그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나님, 병원 의료기 상자에도 화장품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냥 저희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화장품은 아니고 저희 병원용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서 뭐 저희 병원에도 몇 개가 있고 네. 환자들이 가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약간 일반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병원 제품이 좀 신뢰도가 아무래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명확하게 병원에서 파는 의료기기인 MD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리 병원에도 꽤 있고 실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기 전에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러면 헬레나님, 저 음. 뭐라고 해야지? 푸소렉스? 이게 묵음. 묵은 소렉스. 소리아시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건선이에요. 건선. 원래 이 소렉스라는 로션은 건선용 화장품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건선 환자들도 보습제를 발라야 되니까 네. 건선의 두꺼운 거를 조금 좋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지만 PAR2라는 것에 억제제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좀 좋아져요. 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석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투석이요? 네, 전신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네. 그렇게 가려워해요. 그때 그 환자들한테도 저 소렉스 크림을 좀 바르게 하면 물론 완벽하게 뭐 가려움을 가시지는 않지만 보습도 되면서 덜 가렵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건선이나 아마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이 좀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로이드에 보면 조그맣게 5% 유레아라고 써있는 리케닉 크림이라고 있어요. 리케닉 예. 크림이요? 얘는 성분이 뭐가 들어있냐면 유레아가 있어요. 우레아. 연화 작용이 있어요. 보통 주부스틴이 오래되면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라지고 거칠거칠해져. 걔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많고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게 오래돼서 한 곳에 되게 막 긁으면 이렇게 보면 딱지가 딱지도 지고 태서나 딱딱해서 코끼리 피부처럼 될 때 젤을 쓰기도 해서 제로이드 리케닉 크림은 유레아가 있는 거고 요 라인들은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 만든 그런 라인들 중에 우와. 하나긴 한데요. 여드름 라인으로 많이 나와요. 제품 이름이 베크네인가요? 베크네.
백크네는 등에 스프레이로 뿌려요. 등, 아크네 여드름, 등드름. 어우. 보통 약으로 나오는 건 아클리프라는 등드름 약이 있는데 쟤보다는 조금 약하겠죠. 이거는 스팟젤로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제로이드의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PF 30, 하나는 50. 하나는 이지 워시라고 돼 있어서 SPF 30인데 얘는 미네랄, 소위 말하는 무기자차만 들어있어요. 무기자차.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일 때는 SPF 30이지만 이지 워시 돼서 얘는 제로이드 워시하고 잘 어울려요. 보통 민감한 분들은 씻을 때 단계가 많으면 안 돼요. 선블럭도 너무 두껍거나 너무 자극이 있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차단제를 좀 피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무기 차단제도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들은 씻을 때 너무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잘 궁합이 맞는 워시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통 선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한 궁합이 좋다는 제로이드 워시. 또 하나는 두피에도 보습제 바르는 거 아세요? 누트일이라는 라인이 있는데요. 이 조그만 게 두피 로션이고요. 이게 샴푸예요. 저것도 약간 노즐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바르고 이렇게 발라서 숑숑숑숑 이렇게 바르게 되면 잘 스며들어서 두피가 자극도 없고 약간 보습제가 되는 그런 성분이 되고 있고요. 또 옆에도 셀브릭이라는 샴푸인데 얘도 민감성 두피를 위한 샴푸예요. 제로이드 쓰는 사람 좀 건조한 사람들한테 전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셀브릭은 조금 민감한 두피들 있죠. 쉽게 가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쓰면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으로 조금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에스트라에서 나온 두피 샴푸가 나와 있어요. 이 라인은 보통 여드름성 두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면 좋은 그런 라인이 돼서 보통 두피도 바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샴푸도 두피의 성질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라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맨날 아는 클렌저. 얘도 약산성의 클렌저인데 병원용 라인으로 나왔던 그런. 그다음에 여기는 유명한 제품이죠. 바이오더마인데 올리브영에서는 아마 못 보는 라인들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색깔이 있죠. 틴티드된 선블럭이고 SPF 50인 거고, 그다음에 시카비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흉터 치료가 좀 강해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 바르기 좋은 제품으로 바이오더마에서 나온 게 이렇게 줄 서 있고요. 옆에는 뭐가 있냐면 얘는 아토덤. 아토가 들어가면 보통 뭐예요? 뭐 바디에 바르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아토피 환자의 특징이 아토피. 네, 건조한. 대부분 병원용 화장품 건조한 사람들 막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신기했던 광고를 갖고 왔는데 이 MD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MD는 의료기기예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얘를 갖고 왔어요. 비대면이란 단어가 저한테 너무 무서워요. 보이기는 화장품처럼 보이지만 얘도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집으로 배송받으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런 화장품들은 그냥 가서 100개 사셔도 돼요. 이 네.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가 없지만, 의료기기로 된 거는 꼭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내 피부에 맞는지 내 병변에 맞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좀 드립니다.